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혼한 지 몇 달 안 된 돌싱이고요. 이번 생에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댁 인간들과 한심한 남편 때문이죠. 저처럼 시댁과 남편을 참다 이혼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제 이야기 풀어보고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럼 서두는 여기서 줄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꼭 들어주세요. 저희는 부모님이 함께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셔서 두 분 다 항상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 7살 위인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챙기고 돌봐줬어요. 초등학생 때 준비물 챙기고 숙제 봐주는 건 물론이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다 가르쳐주고 대학 어디에 원서를 넣을지까지 전부 신경을 써줬어요. 엄마 아빠는 언니도 많이 사랑했지만 저를 언니랑 한참 나이 차이를 두고 낳아서인지 유난히 어린애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저한테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도 야단을 치셨는데요. 그게 의도치 않은 건데도 그러셨어요. 제가 더 미안하고 민망할 정도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등학생 때 학원 끝나고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마침 막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이었던 언니가 일이 많아 빠져나오지 못해서 밤 11시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갑자기 엄청난 비까지 와서 제가 편의점에서 비닐우산 하나 사서 엄청난 폭우 속을 헤집고 집에 왔거든요. 그 바람에 감기에 잔뜩 걸려서 학교도 결석하고 꽤 고생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찌나 언니를 야단쳤는지 몰라요. 성민호는 애를 혼자 밤늦게까지 둬서 이 지경을 만들면 어떻게 해? 네가 학원 끝나고 데려오기로 했으면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뭐야? 언니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계속 그러다가 못 온 것뿐인데 너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제가 엄마한테 뿔이 나더라고요.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답답했죠. 결국 아파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엄마 역할까지 맡겨놓고서 왜 그렇게 야단을 쳐? 언니가 엄마 대신 일만 하는 사람이야?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잖아. 앞으로 내가 혼자 다니면 되겠다. 엄마는 집에 일찍 오는 날도 나 데리러 올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되지? 아님,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하잖아. 엄마야말로 제 말에 민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씩 웃었죠. 야, 박운미, 너 좀 컸다 이거야? 막 엄마한테 대드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엄마가 너무 언니한테만 뭐라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안 그래? 엄마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러신 거야. 라며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니는 이렇게 어른스럽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갈 무렵에는 결혼도 하고 자기 사업을 했어요. 형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학에서 막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언니가 형부를 거의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는데 형부가 성격도 밝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큰 불만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안 돼서 중위권쯤 되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형부가 교수 임용된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형부가 모든 걸 제 취향에 맞춰주셨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처제 스타일에 맞추자고 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때?
아니, 이러면 형부 축하 파티가 아니라 제 생일 파티 같잖아요. 좀 미안한데요? 아니야. 우리 부부 바쁘고 정신 없을 때 처제가 우리 집 와서 좀 많이 도와줬어. 아, 물론 장모님도 우리 채린이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회사 일도 바쁜데 항상 저희 집 도와준 처제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또 따로 감사 표시 드리겠습니다. 아, 됐네 이 사람아.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해. 그리고 성미란 윤미 얘들 아주 유별나게 사이가 좋아. 그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기도 해. 그러니 나나 얘들 아빠도 오늘 이 자리에 아무 불만 없어.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정식으로 교수된 거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언니 부부는 열심히 좋은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물론 언니 사업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굴곡은 크든 적든 항상 오는 법이라며 유연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언니의 대법원 덕인지 사업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러는 사이 저도 30 중반이 돼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디가 좋았냐고 하면 평범함이었어요. 어디서도 튀지 않고 무난한 사람이요.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은 너무 개성이 강해도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연애할 때는 그냥 무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상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댁 식구들은 상견례나 결혼식에서 보여줬던 수더분하고 친절한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냈어요. 게다가 시댁에 와서 살고 있는 손이 시누이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분명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집처럼 오만 곳을 난장판을 만들고 게으른 모습으로 누워서 TV만 보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몇 달째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제 결혼식 때도 시누이 부부가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했고 둘 다 표정이 굳어서 솔직히 싸웠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시댁이 있는 것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진짜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거 있죠. 물론 저도 잘 치우지 못하지만 신우는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신우가 쓰는 방은 문을 열면 탁한 공기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술병에서부터 과자 봉지에 라면 부스러기까지 오만 쓰레기가 다 널려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 저랑 남편이 올 때까지 자고 있다가 나왔는데 씻지도 않고 부엌에 가서 과일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아무리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위생관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하고도 저러고 살았으면 별거 할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몇 달 안 돼서 정식으로 이혼을 했죠. 남편은 끝까지 신우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지가 모자란 게 있다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나 참 가짜나서.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말했거든. 우리 누나 곱게 키워서 집안일 잘 못하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어.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아유 결벽증 환자처럼 굴더니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누나가 안 됐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서. 아무리 자기 친누나라고 하지만 저렇게 생활이 엉망인 걸 감싸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개가 갸웃결어지면서도 이해하려고 했던 건 저와 언니도 남들이 보면 특이해 보이는 데가 있을 만큼 친했으니까요. 시누이가 너무 공주 같은 건지 아니면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인 건지 헷갈렸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5년이라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결혼 2년째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양쪽 집안에서 다 축하해줬는데 특히나 언니가 많이 좋아해주고 진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네요. 우리 애기 윤미가 언제 커서 엄마가 됐지? 왜 내가 이렇게 감격스럽냐? 언니가 엄마 노릇까지 다 해서 그렇지 뭐. 언니 덕분에 내가 엄마도 된 것 같아. 아유, 이런 순간까지 이 엄마는 뒷전이구나.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만 지내면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아무튼 김서방도 축하하네. 엄마는 윤미가 그냥 하는 말이지. 엄마 자리를 어떻게 대신해. 그리고 제부, 나도 축하해. 이제 아빠가 됐네. 힘든 일 있으면 우리 그이가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잘 지내봐. 그이가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여기 못 와서 너무너무 아쉬워해. 아무튼 나중에 보자. 남편은 언니한테 엄청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나중에 형부랑 만나서도 이야기도 잘 듣고요. 그렇게 문제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네요. 시댁을 가면 시누이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가부장적이라 며느리한테 마음을 안 내주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남편은 저나 아이한테 잘해서 우리 세 식구 화목하자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친정집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언니 사업이 힘들어진 거였어요. 갑자기 이런저런 규제도 생기고 해외 판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내에 많은 일이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형부가 슬쩍 전해줘서 알게 된 거였어요. 너무 걱정이 됐지만 괜히 아는 척하기 뭐해서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녁에 만나자고요. 그렇게 언니와 저녁을 먹었는데 언니가 아주 어렵게 입을 떼는 거였어요. 윤미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게... 뭔데 그래 언니? 뭐든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언니는 내가 언니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거의 포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거든.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 다음 스텝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2억 정도 혹시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언니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어른스러웠고 엄마 대신 집안일에 저까지 돌보면서 늘 반에서 3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언니였는데 말이죠. 내가 좀 무리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자꾸 지연이 돼서 그것만 결과가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직도 미국에서 결과를 안 보내고 있어. 언니,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그 돈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언니 몸 상할까 봐 걱정돼.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 언니, 일단 마음 편히 가져.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멀리 보자는 생각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우리 윤미가 이제 언니보다 훨씬 낫네. 정말 너무 큰 힘이 된다. 언니는 그렇게 눈물을 닦아내며 돌아갔어요. 저는 집에 가서 그동안 적금 들었던 거에 예비자금 모아뒀던 걸 대충 계산해봤어요.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나머지 1억 5천을 대출받기 위해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언니 일 때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너도 참 너다. 처형 뭘 믿고 그런 큰돈을 해주자는 거야. 말이 돼? 아니, 대학 교수인 형님이 돈을 안 해줬겠어?
그런데도 안 돼서 여기까지 손 벌린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사업가로서 자질의 문제 아니냐? 그냥 사업 접으시라고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 여태껏 다 잘해왔다고. 지금 이 고비 넘기면 다시 잘 될 거야. 언니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업협회에서 상도 받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이 아파트, 이런 말 좀 치사하지만 내가 돈 더 많이 보탠 거 알지? 우리 아파트 담보라 한 거 없잖아. 이걸로 대출 좀 받아서 언니 도와주자. 우리 언니 진짜 다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안 돼. 미쳤어? 이게 우리 재산이야. 아니, 딸내미 미래를 위해서라면 쓰던 돈도 안 쓰는 사람이 자기 언니 일이라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네가 니네 언니 좋아해서 그러는 건 네 자유인데 내 생활까지 위험하게 만들지는 마. 이런 일 벌였으면 처형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너한테까지 와서 돈 얘기를 하냐? 솔직히 짜증난다 진짜. 진짜 이럴래? 언니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 솔직히 자기 쓰는 손목시계며 지갑이며 다 우리 언니랑 형부가 해준 거잖아. 지난달까지 먹은 보약도 언니가 지어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 힘들다고 안면 싹 바꿔? 자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게. 나한테 허세 부릴 돈 있으면 모아뒀다가 이럴 때 쓰지. 왜 평소에 돈 관리 잘 못하고 이러냐고. 1억 5천? 그거 땅 파면 나오냐? 어디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 줘. 절대 안 돼. 넌 사람이 그렇게 물러서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냐? 형제지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돈 거래야. 너 정신 차려. 남편이 너무 냉정하게 나오니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언니랑 형부한테 뭐 받아먹을 때에는 그렇게 헤헤거리던 인간이 언니 사업이 힘들다는 말 나오자마자 변해버리는데 솔직히 징그러웠어요. 평소 남편의 행실을 보면 언니가 힘들면 먼저 도와주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거래는 절대 안 된다고 칼같이 자르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인간은 나중에 지네 본가에까지 이 얘기를 다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시댁에 불려가지 않았겠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앞에 신우가 서서 저한테 아주 일장연설을 하더라고요. 올케 친정이 어렵다고 멀쩡한 우리 재영이 어깨에 짐 지우면 되겠어? 어디서 아파트를 잡혀서 돈을 빌리겠다는 말을 해. 절대 안 돼. 거기에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우리 재현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너는 이제 우리 재영이랑 채린이랑 가족 아니냐? 니네 언니나 친정은 이제 한치 건너라는 말이야. 그리고 한치 건너건 가족이 됐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너 만약에 고집부려서 대출 받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더니 혀를 쯧쯧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시가가 똘똘 뭉쳐서 저를 공격하는데 몸이 다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내고 난리치면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도 형님도 저희하고 한치 건너시니까 더는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받지 않을 거니까 염려 마시고요. 제가 좀 앙칼지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자 뒤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정이 확 떨어지던지요. 원래도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하고 좀 다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 똑같더라고요.
하기는 그 집안에서 자랐는데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걸 몰랐던 제가 바보였죠. 아무튼 저는 직장인 대출을 받고 카드 장기 대출까지 해서 겨우 1억 2천만 원을 만들어 언니한테 보냈어요. 언니, 2억은 못 채워서 미안해. 이걸로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해, 언니. 아니야, 윤미야.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좀 전에 형부가 돈 보낸 게 있어서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내가 꼭 이자까지 갚도록 할게. 에휴, 됐어.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해. 채린이 커가는데 돈 들 때도 많은데 언니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 아니잖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 알았지? 저는 이걸로라도 언니가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 해준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제 과외에 신경 쓰지 않은 건 공부 잘하는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언니가 대학 입시까지 다 신경 써줬기 때문에 솔직히 부모님은 할 일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도 혼수 섭섭하게 해가지 말라고 많은 걸 챙겨준 언니인데 이게 대수겠어요. 저는 언니가 부담 갖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저희 친정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언니네를 무시했어요. 한마디로 여태 숨겨왔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별 볼 일 없는 척을하며 걸핏하면 저를 째려봤고요. 이제는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신우이하고 한번 화투패 붙들고 있기 시작하면 날이 새는 줄 몰랐거든요.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할까요? 신우랑 저 욕하는데 죽이 착착 맞더니 허구한 날 화투장 붙들고 늘어지게 일쓰더라고요. 언젠가는 아이가 아픈데 신우랑 새벽 1시에 술 먹고 집에 와서 화투판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둘이나 더 데리고 와서요. 저는 아이 옆에서 저들이 얼른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윤미야, 여기 맥주랑 안주 좀 가져와. 입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심심해 죽겠다. 울케, 방건조 오징어 없어? 맥주에는 그게 딱인데. 요 앞 편의점에 팔지 않나? 좀 갔다 와. 저는 아이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채린이 아파서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그런데 아빠랑 고모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형님, 고모가 돼서 아이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으세요? 정 그렇게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싶으면 본가로 가세요. 이 사람들도 데리고요. 어머, 올케. 지금 우리 쫓아내는 거야? 그래? 아니, 기가 막혀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어? 자꾸 목청 높이지 마세요. 채린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나가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괜히 시근덕대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네가 지금 분위기 망치고 있는 건 아냐? 됐고, 누나, TV 좀 켜봐. 지금 뭐 격투기 하는 데 있을걸?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하자. 너는 얼른 가서 안주거리 좀 사오고 방건조 오징어. 저는 완전 폭발해서 화트를 놓은 담요판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과 신우이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자 신우이 친구 둘은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소란 피우면 관리실 통해서 민원 들어와. 알아? 그렇게 술이 좋고 화투가 좋고 니네 누나가 좋으면 니네 집에 가서 해. 제가 현관문을 닫자 밖에서 혀를 차며 제 흉을 보는 남편과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다시 아이 옆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침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는 열도 내리고 안정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출근할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의 눈도 못 뜨면서 셔츠를 갈아입고 갈지자로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일로 저를 찾아와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가 퇴근하며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아이 먹을 과일을 다 까먹고 앉아있다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새끼들 집에서 내치니? 술 좀 마시고 노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애들이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지. 너는 사교성 없는 거 티내는 거야 뭐야? 애 아픈 게 내 새끼들 체면보다 중요해? 새벽 1시에 무작정 쳐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애 아픈 게 중요하다뇨.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어른이 술 마시는 게 중요한가요? 채린이 어머니 손녀 아니에요? 내 손녀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자라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치마폭에 감싸서 어쩔 줄 모르고 키우면 잘 크는 줄 아니? 좀 막 놓고 키워. 아주 이게 우리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차려주지는 않고 대놓고 내쫓아? 너 한 번만 더 그래라. 네 잘난 언니도 망했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 아, 예.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만 무서운 건가요?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어머니랑 아버님보다는 돈 많아요. 그럼 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어머니 아들 딸 노는 게 좋으면 어머니가 판 깔아주세요. 맥주랑 안주도 사 놓으시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시댁 그리고 남편 사이는 틀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도 전화조차 안 하는 사람이 됐고요. 설마 부모님 생신까지 안 챙길까 했는데 엄마 생신에 이어 아빠 생신까지 아예 모르는 척 하는데 진짜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바쁘다고 대신 전해달랬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니네 별일 없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할게.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앞날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헤어질 것 같다는 거요. 솔직히 저렇게 사람이 변했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언니는 몇 달 후 미국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다시 투자와 모든 길이 뚫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빌려줬던 돈에 1,000만 원을 더 보내줬더라고요. 윤미야, 진짜 너무 고마웠어. 네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돈보다도 네가 해준 말들이 더 힘이 많이 됐어. 고맙다. 그렇게 언니는 다시 잘 해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런 언니를 보는 게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시누이가 재혼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어요. 저는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남자가 5살 연하의 피부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났나 제주도 좋다 생각만 했을 뿐 관심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아주 저한테 친절하게 잘하는 거였어요. 시누이는 전에 없이 저한테 팔짱까지 끼면서 부엌일도 하지 말라며 지 옆에 앉으라는데 한마디로 쎄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 인간들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이제 제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짬밥은 아니었으니까요. 울케, 나 결혼하는 거 알지? 그것도 피부과 의사랑. 우리 자기가 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한다?
서로 재혼이기는 해도 나는 좀 더 오래 살았고 걔는 딱 2달 살고 찢어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그 집 입장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자기가 차도 바꾸고 싶대고 골프채도 새 거 갖고 싶대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집은 자기네 사는데 들어가면 되지만 가구니 식기니 해달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올케가 좀 보태줬으면 해. 우리 신혼여행 가서 쓸 거 선물하는 셈 치고 합쳐서 2억만 줘. 어? 2억이면 우리 언니가 그토록 저한테 절실하게 매달렸던 그 액수였어요. 회사를 어떻게든 유지해보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그 돈이요. 그런데 그걸 그저 놀고 먹고 집안 치장하는 데 쓰겠다고 달라고 하네요. 기도 안 차서 쳐다만 보는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얘, 너한테 시누이가 있고 또 있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아니냐? 너 언니가 돈 갚아서 현금 갖고 있지 않니? 남는 건 니네 아파트 대출이라도 받아. 야, 니네 아파트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처음 들어갈 때는 3억 5천 하던 게 벌써 6억이야. 니네 다른 대출 받은 것도 없으니까 1억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겠어? 그래, 올케. 거기다 올케가 가진 현금하고 딱 해서 2억 주면 되겠다. 저한테 맡겨놨어요? 전 못해요. 언니야 몇 년 안에 갚는다는 신용이 있었지만 지금 저한테 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제가 왜 줘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끼어들었어요. 너 대체 어떻게 되먹으느냐? 어? 어디서 시댁 식구들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우, 이 사람이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여보. 그런다고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어? 살살 달래야지. 얘, 체리냄이야. 너 우리랑 가족이다. 가족은 어려울 때 돕는 거야. 너 그 돈 없어도 살잖니? 그럼 우리 채은이 그냥 줘도 되는 거잖아. 저한테 했던 말 다들 기억 못하나 본데요.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결혼했으면 나랑 그 사람이랑 아이만 가족이고 다 한 치 건너라고요. 한 치 건너인 신우가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그 돈 못 해주겠어요. 울케, 째째하게 굴지 마. 어차피 아파트 팔면 2억 5천은 거저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 긴 말할 거 없이 이번 주 안으로 2억 나한테 보내. 형님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제가 왜 2억을 보내요?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속이 좁구나. 네 언니 돈 못 빌려주겠다고 이러는 거지? 네, 맞아요. 저 속 좁은 것도 맞고 우리 언니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 싫어요. 제 돈이고요. 아파트도 제 지분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럼에도 남편 존중해서 저 혼자 대출 안 받았던 거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가 칼같이 딱 끊고 집에 오니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언제 못되게 굴었냐는 듯 아주 살갑게 굴더니 애원하듯 말하더라고요. 윤미야, 우리 누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디서 또 저런 마음에 드는 좋은 남자를 만나겠어. 누나 한 번만 도와주자. 어?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오케이만 하면 대출은 내가 가서 받을게. 어? 의사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나한테 뭐가 좋겠어? 새 차에 새 골프채에 새 식기 이따위가 차는 그 남자나 니네 누나가 한심한 수준 똑같지. 뭐? 지금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 니네 집안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가짜는 것들은 보다 처음 본다. 너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 아주 우리 언니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집안 전체를 깔보고 나랑 채린이한테까지 막대하더니 이제 와서 지네 누네를 도와달라네? 야, 이런 양심 없는 새끼야. 야, 너 지금 나한테 새끼라고 했냐? 했다. 어쩔래? 너도 니네 집안 식구 맞구나.
어쩜 이런 더러운 인간이란 걸 내가 못 알아봤을까? 나 더는 너랑 안 살아. 이혼한다고. 채린이가 힘들까봐 참았는데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게 답이겠어. 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미쳤다고 빈말하니? 너랑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가. 네 목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서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수속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지가 쫓겨난 게 쪽팔렸는지 지네 집에 똑바로 얘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이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저 안 온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지금 집안 행사 파토 낼 일 있어? 당장 못 와?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저 할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미 소장 다 준비됐고요. 대기 아들 지금 아파트에 못 들어와요. 제가 쫓아내서. 그건 아세요? 너 진짜 독한 년이었구나. 어쨌든 저쪽에서는 네가 오는 줄 아는데 나오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구색은 끝까지 맞추시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댁들이 나한테 그동안 했던 거며 할머니 딸이 얼마나 집안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사는지 내가 다 얘기할 건데. 정말 갈까요? 독한 년, 나쁜 년. 시어머니는 이렇게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기 딸 재혼하는 상견례 자리는 망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니, 근데 무슨 재혼하는 사람들끼리 상견례인지 그것도 좀 웃기기는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혼은 웬만하면 조용히 가족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식사하며 결혼식을 마무리하던 걸 많이 봐서요. 아무튼 저는 남편 짐까지 다 시댁으로 실어보내고 아파트를 팔아서 남편이 줬던 목만큼 딱 돌려보내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갈라지게 되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네요. 따로 살겠다고 하니 제가 일하면서 혼자 아이 보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라고 아이 봐주시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저 혼자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언니 가족도 저희에게 신경 많이 써줘서 딸아이도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신우 재혼은 깨졌다고 해요. 신우가 남편 집안에 이런저런 거짓말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꽤나 잘 나가는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런 게 다 들통나서 자칫 사기죄로 구속까지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얹혀 살다가 시부모님이 신우이랑 둘 다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해서 혼자 원룸에 나와 살고 있다는군요. 그런데 몰랐는데 시댁에 빚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 갚다가 결국은 안 돼서 살던 집은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군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부모님 청소업체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돈으로 여유 있는 노후 보내고 계시고 언니네도 계속 잘 살고 있어요. 저 역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른 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저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딩크족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3년쯤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이고 결혼 정년기가 막 시작되는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나이 숫자 앞자리 바뀌는 게 괜히 아쉽고 서운해서 20대 후반에 마지막 20대로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와 둘이서 서핑을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했죠. 낮에는 실컷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해변 근처 술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관광지인데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금방 녹아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모여 있으면 을에 그렇듯 몇몇 무리들에게서 합석 제안이 들어왔고 어차피 놀러 온 거 제대로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친구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같이 놀 무리를 골랐어요. 친구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는 말에 2번 정도 제안을 거절한 끝에 드디어 친구의 마음에도 들고 제 마음에도 드는 남자들이 합석 제안을 걸어왔어요. 지금의 제 남편은 거기서 만난 무리 중 하나였죠. 마치 무슨 청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는 서로에게 첫눈에 꽂혔고 다행히 친구 역시 상대방 남자와 눈이 맞아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남은 시간을 지금의 남편과 보내게 됐어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사는 곳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어서 서울로 올라와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장기 연애에 속하는 긴 연애도 해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스파크가 튀는 만남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주고받는 대화, 절 보는 눈빛, 가끔 스치는 손길 같은 데서부터 마치 처음 연애를 하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들 때문에 그때의 남편이 더 대단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의 전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보내고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애인과 깨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을 때라서 더욱 남편과의 만남이 강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때 제 심정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1주년 되던 날 저희는 시골 울렸고 아무리 반쯤 미쳐 있었다고는 해도 머리로는 이 결혼이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성급했던 일이란 것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신고는 언제 하냐고 재촉할 때도 혼인신고는 같이 살아보고 2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 지연을 시켰어요. 사실 말이 쉽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건 너무나 숨쉬듯 당연한 절차인데 그걸 거절하고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게 타이르듯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한 거라고 예쁜 말로 포장을 해도 그 속뜻에는 마치 제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라고 느껴지기 쉬웠거든요. 그래, 당신이 아직 불안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너무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완벽히 아는 상태는 아니잖아.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서로가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조금 법적인 관계는 늦추고 싶을 뿐이야. 알겠어. 근데 내 생각도 해줘야지. 결혼식 다 올리고 내 와이프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면 내가 무슨 낯으로 결혼식 와준 사람들 만나냐. 요즘은 혼인신고 늦게 하는 커플이 훨씬 많아. 우리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아니더라도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러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여보, 우리 잘 지내면 되잖아. 그래, 당신한테 확신을 못 준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뜻 아니라니까 그러네. 겨우겨우 설득해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동거가 시작된 뒤에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안 맞는 생활 습관이나 성격 차이는 없었어요.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지내다가도 불쑥 혼인신고 얘기가 나오면 티격태격 말다툼으로 번지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설득했고 합의까지 다 된 사안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결혼 후에도 약속했던 2년보다는 혼인신고 날짜를 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 소리를 하는 통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지쳐서 결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연애 결혼 다 합쳐서 이제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생각에 꾹 참고 한결같이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것 빼고는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연애 때와 크게 다를 거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니 자연히 남편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중 남편과 만났던 여행에서 함께 놀았던 남자도 있었어요. 저희가 첫눈에 반해서 사귀었던 것처럼 제 친구와도 잠깐 사귀었던 사람인데 아쉽게도 이 커플은 금방 깨져서 저희 결혼식에서 불편하고 서먹하게 재회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도 저와 구면이다 보니 가끔 놀러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솔직히 여행 갔을 때야 남편한테 워낙 신경이 쏠려 있어서 친구가 잘 안 보였지만 몇 번 대화 나눠보니 유쾌하고 센스 있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 남자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몰랐는데 성진 씨 만나보니까 사람 되게 괜찮다. 만나는 사람은 없어? 성진이? 저 자식 눈만 높아서. 근데 왜? 아니, 그냥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성격이길래. 내 친구도 엄청 좋아했었고. 뭐, 누구 소개시켜주게? 아니, 뭐, 꼭 당장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물어봤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길래. 뭐, 성진이 괜찮지. 괜찮으니까 내가 친구하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성진이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려 한다면 그건 좀 꺼려지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제일 친한 친구라 당연히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의외라 살짝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성진이가 참 착하고 성실한 친구이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가정사가 굉장히 안 좋아. 당신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며. 아, 그렇긴 하지. 연애만 하는 거면 모를까. 이제 우리 또래는 다 결혼할 나이기는 하니까. 가정 환경은 중요하지. 근데 왜? 많이 안 좋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체크해 봐야 할 상대방의 조건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학벌도 재력도 외모도 아닌 바로 가정사였어요. 제가 전에 장기 연애를 사귀었던 애인과 다름 아닌 가정사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가정사가 저희 헤어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단 간접적으로 미쳤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여운이 오래 가더군요. 제 전 애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외도와 학대를 받고 자랐던 남자라 기본적으로 여자를 못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들었을 때는 그가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겪어야 했던 일들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땐 저도 어려서 제가 노력만 하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참 순수했던 거죠. 그렇게 2, 3년을 꼬박 노력한 끝에 제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나 싶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를 못 믿는 티를 내더군요. 사실 아무도 저한테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저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너무 질리고 지쳐버려서 더 이상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도 자신도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병든 마음은 지금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물론 전 애인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테니 안쓰러운 마음도 컸지만 바로 그 안쓰러운 마음이 연애 기간 내내 저를 잡아먹더라고요. 막판에는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남자친구에 지쳐 이별을 선언하니 제게 폭언을 서슴없이 했어요. 본인 어머니가 본인에게 했던 폭언을 제게 고스란히 돌려주더군요. 그토록 어머니의 폭언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그 사람과 닮아있는 모습을 보니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점을 싫어한다고 해도 결국엔 자신이 보고 자라온 모습을 닮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느꼈어요. 그동안 제게 어머님과 자신은 다르고 어머님을 절대 닮고 싶지 않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던지라 충격은 더욱 컸죠. 그렇게 4년 넘게 시달리다 보니 제 에너지는 말 그대로 방전이 됐어요. 더 이상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려 애쓰며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자라면서 온전하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가정 환경만큼은 좀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밝고 유쾌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화목해서 가족끼리 잘 지내더라고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음 만남부터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첫눈에 반한 것도 스파크 튀는 사랑도 너무 좋았지만 또 사랑에 눈이 멀어 장기전이 될지도 모를 마음고생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자기는 가족들이랑 잘 지내? 부모님이나 여동생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야? 우리?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 사랑하는데. 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아직 가족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우리 집은 사이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럭저럭 평범하게 화목하거든. 자기네는 어떨까 해서. 우리 집은 솔직히 말하면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끈끈하고 사이도 좋지. 많이 화목한 편이야, 다른 집에 비하면. 정말? 그 정도야? 너무 보기 좋겠다. 남자들이 여동생이랑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던데? 오죽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여자 형제랑 잘 지내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진국이라는 말까지 하거든. 그래? 다행이네. 내 동생은 나 엄청 좋아하거든. 다만 보면 어찌나 귀염을 떠는지. 걘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는데도 저는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얼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자랐겠거니 싶은 성격이었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같은 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친한 친구인 성진 씨마저도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었으니 더욱 의심할 여지 따윈 없었죠. 친구는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성진 씨도 남편만큼이나 괜찮은 사람이니 당연히 가정사도 평화롭거나 화목할 줄로만 알았죠. 걔네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셨거든. 그래서 어릴 때 걔가 여동생이라도 지키겠다고 아버지랑 맞서 싸우고 여동생이랑 엄마 데리고 가출했던 적도 있고. 아무튼 가정사가 좀 복잡해. 엄마도 결국엔 참다 못해서 애들 버리고 도망가셨고 지금은 소식도 모른다나 봐. 밝아 보이긴 해도 알고 보면 상처도 많고 불쌍한 애야. 그랬구나. 나는 하도 사람이 밝아서 당연히 사랑받고 컸을 줄 알았는데 역시 모르는 일이구나. 아무래도 좀 그렇지. 이런 건 깊게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긴 좀 그렇지? 사실은 내가 전 연애 때 그거에 너무 크게 대어서 웬만하면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가정환경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성진 씨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발현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음이나 감정 기복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치. 아무래도 그렇지. 순간이지만 남편이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자기 친구의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소개가 불발됐으니 당연히 좋은 표정을 지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근데 당신이 성진이를 그렇게 괜찮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제일 친한 사람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나는 그렇다고 선정 씨를 막 당신만큼 좋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래? 왜? 선정이 괜찮은데? 성진 씨한테 너무 매달렸던 것 때문에 그래?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친구가 꼭 끼리끼리란 법도 없으니깐. 그냥 난 당신이 더 아깝던데? 그래? 나는 친구는 좀 끼리끼리라 생각해서 같이 다니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진 씨도 좋아 보였던 거고 당신이랑 성진 씨랑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꽤 비슷해. 성격이나 쓰는 말투도 거의 비슷하고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내가 사람 볼 때 가정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야.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선정이도 좋은 애라고. 그래, 뭐 그렇겠네. 제 생각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뭐 저는 제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더라도 남편 입장에선 남편의 친한 친구와 구질구질하게 헤어졌던 여자이니 곱게만 볼 수 없을 거란 건 알고 있어서 더 설득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선정이랑도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제가 그랬듯 제 친구도 좋은 사람인 걸 알아보겠거니 했죠. 그날은 그 정도로 대화하고 넘어갔고 남편 반응도 시큰둥했고 저도 별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는 생각한 적 없어서 딱히 되새겨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 묘하게 태도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진 씨가 놀러 온다고 하면 제 동의를 구하고 자주 놀러와서 같이 놀다 가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성진 씨를 멀리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와 성진 씨가 같이 만나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 빼고 둘이서는 잘 만났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몇 번이야
우연인 줄로만 알았지만 몇 번이나 그다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를 일부러 빼놓고 본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설마 그날 대화 때문에 제가 성진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심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성진 씨를 만나러 간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요즘은 왜 성진 씨 집에 안 불러? 나가지 말고 그냥 부르지 왜? 됐어. 남자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신혼집에 자꾸 딴 사람 불러서 뭐해. 참나.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놀면 좋잖아. 내 친구는 그냥 내가 알아서 둘이 만날게. 그동안 쓸데없이 당신이랑 만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저번에 성진 씨 칭찬해서 질투하는 거야? 뭐? 질투는 무슨. 질투는 성진이 그놈이 날 질투하는 거겠지. 그래? 성진 씨가 당신 질투한다고? 별로 그래 보이지 않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성진이를 몰라도 아직 너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나도 내 친구 욕먹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말했잖아. 걔 어떻게 커왔는지. 그래서 그냥 다 이해하고 만나는 거야. 내가 차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알던 성진 씨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만한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팍 쉬면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왜, 뭔데? 무슨 얘긴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처음 만난 날 있지? 그날 처음에 성진이가 당신이랑 놀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 맞아. 그랬었지. 처음에 만났던 술자리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재미로 둘 중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까운지 이야기했었거든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면서 고민하고 있던 때 성진 씨가 제일 먼저 저를 지목했었어요.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지나갔던 일이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원래 내가 당신 보고 반해서 같이 놀고 싶다고 성진이한테 말했었거든. 근데 그놈이 합석하고 나서 당신을 먼저 골라버린 거야. 뭐? 정말? 왜 그랬대?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그 자식 그런 식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거 뺏어간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당신 지목한 건 진짜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솔직히 당신은 성진이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동안 같이 놀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성진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셋이 만나는 자리 계속 가져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드네. 뭐? 내가 말한 건 그런 이성적인 호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호감으로 괜찮다고 한 거잖아. 무슨 그 말 한 번 했다고 이래.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 같이 웃고 떠든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자르듯이 관계를 끊으라고 해. 내가 뭐 성진 씨랑 눈이라도 맞을까봐 그러는 거야 설마?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못 믿겠어서 그런 거야. 나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걔가 어릴 때부터 화목한 우리 가족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샘했는 줄 알아? 솔직히 그러려니 봐주고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축구하다 넘어져서 다친 걸 가지고 아빠한테 맞아서 그런 거라고 반 애들한테 소문내던 애라니까. 그때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타이르고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겨우 용서하고. 당신한테 일일이 다 말하기 쉽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걔 지금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내 덕분이라고 보면 돼. 아니 뭐라고? 그런 거짓말을 했었어?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섭다. 솔직히 진심으로 소름 끼쳐서 저도 모르게 정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차 싶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어릴 땐 그럴 수도 있지. 워낙에 불안정한 시기니까. 아무리 어린 시절 이야기라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남의 가정을 욕먹이는 소문을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허언증에 이간질하는 본성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성진 씨랑 만나라고 해도 만나기 싫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불안정한 시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진짜 인간성 별로다.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사람이 성장하면서 바뀐다지만 난 그런 건 본성 문제라고 봐. 그 일 하나에서만 느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고쳐주면서까지 옆에 있었던 거야? 이 나이 때까지? 뭐 그렇지. 아니 왜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또 당신한테 그런 피해 입혀. 멀리해. 이제 안 그런다니까. 성진이도 변했어.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한 건데. 사람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한다고. 그런 본성 같은 건 잘 안 바뀐다니까. 내 인간관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간섭하지 마. 이건 좀 지나친 간섭이잖아. 아니 뭐라고?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당신이랑 내 사이까지도 이간질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심하라고 한 게 뭐가 나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설레발 좀 치지 마. 그런 당신은 본성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사람이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해 좀 해주면 되지. 당신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뭐라고? 속이 좁다고? 이게 속 좁고 넓은 문제야? 그냥 아픈 가정사가 있었으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당신이나 나나 운 좋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모나지 않은 걸 남한테 강요하면 안 돼.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건데 난 어릴 땐 그럴 수 있다고 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니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래도 그 일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겐 꽤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남편이 그 친구와 노는 게 너무 못마땅했고 제 친구도 그런 사람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역시 사람은 가볍게 겉만 보고 사귀면 어떤 사람인지 전부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어 내심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종종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빼고는 그 친구에 대해 잊고 살았어요. 딱히 남편 말처럼 제가 만나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야 남편이랑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저랑도 친분이 생긴 사이였으니 종종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람을 워낙 좋게 봤으니 그런 자리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남편이 그 사람 만나러 나가는 걸 안 막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배려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는 멀어져 갔죠.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문득 이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애하기 전 남편이 항상 가족이 화목하다고 강조했었는데 결혼 초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화목해 보였던 시댁 분위기가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질수록 처음 받았던 느낌과는 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남편의 동생인 아가씨였어요. 남편이 매사 다정하고 자상한 편이라 아가씨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토 나온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낱말간의 장난기 섞인 제스처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장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묘하게 저희 부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 가족 행사에도 빠지려고 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남편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걔가 예민해서 그런다는 등 답답한 대답만 돌아와서 남편에게 묻는 건 포기를 했죠. 그래서 용기 내어 아가씨에게 처음으로 따로 연락을 했어요. 아가씨, 저예요. 잘 지내시죠? 어머, 새언니, 언니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요새 아가씨 얼굴 뵙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잘 지내시나 안부 인사차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저야 뭐. 새언니야말로 별일 없으신 거죠? 네?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으니 똑같이 안부를 묻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새언니야말로 라는 표현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촉이 쎄해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별일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별일이 있을 것처럼.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어요. 잘 지내시면 됐어요. 제가 정면으로 물으니 갑자기 아가씨가 당황하며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요즘 아가씨 하도 안 나오셔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아가씨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 명절 때는 뵐 수 있는 거죠? 아, 저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일정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무슨 일정이요? 회사 일정이... 저번에도 회사 일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회사가 명절에 일을 그렇게 일을 시켜요. 아가씨 너무 힘드시겠다. 확 신고해버려요. 농담으로 웃자고 이야기한 건데 소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민망해지려는 찰나 아가씨가 입을 뗐어요. 새언니, 저 회사 일정 아니더라도 가족 모임엔 안 나갈 거예요. 신경 써서 연락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다 치고 찾지 말아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가씨?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죠? 그쯤 되니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저도 모르게 울상을 짓게 됐어요. 물론 전화 중이라 제 표정을 보진 못했겠지만 감정이 전해지긴 한 모양인지 아가씨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이 너무 싫어요. 네? 새언니 처음 저희 집에 시집 오신다고 할 때부터 말리고 싶었는데 그땐 너무 새언니가 오빠를 보는 눈이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얘기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망설여지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도 새언니 그동안 만나보니 그렇게 저 배신하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말로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 그냥 제가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판단은 새언니가 해주세요. 아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닉네임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호기심에 바로 로그인한 후 닉네임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 게시물이 꽤나 많았는데요. 하나같이 우울하고 자극적인 제목이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어딘가 다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 남편이 얘기해줬던 성진 씨 내용과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 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가씨가 왜 성진 씨가 쓴 게시글을 저에게 보내주는 건지 감도 안 왔어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저 지금 읽고 있는데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언니,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거 저희 오빠가 쓴 글들이에요. 하나하나 보다 보시면 오빠라는 증거가 넘쳐나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닉네임으로 올라간 글들을 읽었어요. 게시글 대부분은 자신을 학대하는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 가족이 끔찍하게 싫다는 둥. 잘 사는 친구나 화목한 가정을 보면 짓밟고 싶다. 가족에 대한 증오와 행복한 타인에 대한 혐오였어요. 읽다 보니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 친구의 모든 걸 따라하게 됐다는 내용까지 있더군요. 그 친구가 하는 말투, 행동을 따라하고 가정사까지 그 친구처럼 화목한 분위기로 세탁하고 나니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게 됐다며 자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하는 팔자다. 그래서 그 친구를 꼴보기 싫어도 계속 만나야 한다는 둥. 정말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 뿐이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야기도 적혀 있었는데 지금 결혼한 여자는 친구랑 여행 갔다가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한 여자를 뺏은 거라며 그 여자는 친구보다 자신을 훨씬 마음에 들어해서 바로 결혼까지 생각이 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살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겨본 거라며 아내가 자기 인생 최고의 전리품이라는 등 너무 역겨운 이야기만 적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린 시절 잘 사는 친구가 꼴보기 싫어서 그 친구가 축구하다 다친 걸 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 소문을 낸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까지 보자마자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고 제가 이때까지 어떤 남자와 살아온 건지 등줄기에 소름이 끼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제 짐을 본가에 하나둘씩 싸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도저히 남편과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 맞대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일말의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만났죠. 아가씨, 저한테 이런 얘기 알려주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새언니. 저도 새언니 너무 좋은 분 같은데 오빠한테 꼭 깨어서 인생 망칠까봐 늘 걱정했어요. 언니가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오빠랑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오빠가 새언니 없을 때 그걸로 얼마나 분노하든지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는데 진짜 새언니네 조상이 도왔다 싶었다니까요. 이번에 말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한 것도 생각해보니 오빠랑 새언니 결혼 기념일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이쯤 되면 또 슬슬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올까봐 혼인신고하기 전에 새언니한테 도망칠 기회라도 주고 싶었어요. 알려줬는데도 도망 안 치면 전 할 만큼 한 거고 새언니 팔자 새언니가 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각오하고 보낸 거예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벌써 본가에 짐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날 바로 짐 싸서 본가로 갈 예정이에요. 마침 본가가 3달 전쯤 이사를 했는데 아직 방문을 못해서 남편이 주소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이 딱 적기다 싶어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새언니. 아가씨는 식사를 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더해줬어요. 그동안 남편이 말해왔던 성진 씨의 과거가 남편의 과거와 일치하더라고요. 솔직히 성진 오빠한테도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폭로한 게
너무 저니까. 오빠한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새언니는 티 안 내고 헤어져 줄 수 있죠? 당연하죠. 절대 아가씨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성진 씨한테는 기회 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얘기를 듣다 보니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해서라도 성진 씨에게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녁마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 서재에서 게임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침실로 와서 잠드는데 가끔 컴퓨터를 안 끄고 와서 누워있다가 잠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타이밍을 노렸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컴퓨터를 안 끈 걸 발견했죠.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켜놓은 채로 제 중요한 짐들을 마지막으로 챙겼어요. 너무 다 보면 티가 날까봐 나머지 물건들은 과감히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라도 깔끔하게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켜놓은 노트북 화면 속 글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들만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다 찍고 영상 촬영도 했고 짐가방을 들고 그날 밤 바로 본가로 내려왔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없어진 걸 깨달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대체 어디야? 주말 아침부터 말도 없이 어딜 나간 거야? 여보는 무슨, 우리 이제 남이야. 뭐라고? 나 당신이랑 헤어질 거거든. 그게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꿈 꿨어? 나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당신 어제 컴퓨터 안 끄고 잤잖아. 나 당신이 커뮤니티에 쓴 글들 다 봤어. 그동안 성진 씨 얘기라고 해준 게 다 당신 얘기더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뻔뻔할 수 있어? 리플리 증후군 뭐 그런 거야? 아, 난 또 뭐라고? 그거 본 거야? 그거 성진이 아이디야. 내가 걔한테 아이디 빌려서 가끔 거기 들어가는데 나도 걔 그런 글 쓰는 거 보고 학을 뗀 거야. 아직도 그런 글 쓰나 보네. 충격적이지? 내가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놔서 당신이 놀랄 법도 하다. 그런 거 아니니까 얼른 돌아와.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레 제 말을 받아치는 바람에 모든 사실을 알고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평생 남편에게 속고 살았을 뻔했다 싶더라고요. 평생 남의 인생만 연기해 와서 그런가 역시 연기 실력이 범상치가 않네. 내가 그런 말에 속을 것 같아? 나 거기 있는 글 다 봤어. 결혼한 여자 어쩌고 써놓고는 뭐? 성진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성진 씨 얘기라는 거야. 당신의 아내 몰래 명품 시계 샀다고 자랑한 글도 봤거든? 누가 봐도 배경이 우리 집에 당신이 자주 입는 옷이더만. 무슨. 이제 그만 좀 속여. 나는 유통기한 끝났으니까 속일 만한 다른 여자를 찾던지.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냥 결혼은 없었던 셈 치고 남남으로 살자. 아니,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지.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장 안 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난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이때까지 남편과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남편의 본성일 거라 생각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가씨 말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건 조상이 도운 것 같았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남편 말에 흔들려 혼인신고를 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꾹 참은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찾아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저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보고 도망친 거라 남편이 저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마지막 통화 후 핸드폰도 바꿔버렸거든요. 참, 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성진 씨에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에요. 이제는 저랑 상관없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더 이상 저런 끔찍한 사람에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꼴은 없어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분들과 좋은 일상을 살아가며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